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러시아는 지금 실시간으로 심도가 누군가가 거기에 닿을 수 있기 전까지만 보호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이제 러시아의 후방 깊숙한 곳에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을 세웠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바꾸기 위해 지도 위에서의 돌파가 필요하지 않은 종류의 압박입니다. 이 압박은 연료의 흐름을 늦추고 물류를 질식시키며 비용을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림으로써 전쟁을 바꿉니다. 크렘린은 이제 깔끔하게 풀어낼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내륙을 지키기 위해 방공 전력과 병력을 뒤로 빼면 우크라이나 전선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병력을 전방에 유지하면 내륙은 정유소, 항만, 철도, 결절점, 가스 처리 시설을 노리는 드론의 사냥터가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새로운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기세로 바꾸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그냥 수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함정입니다. 현대의 에너지 인프라는 보도자료 속 렌치 하나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수리에는 희소한 부품, 전문 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현재의 제재와 전시 과부하 속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러시아 정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스마트입니다. 저는 키이우 포스트의 특파원이자 국가안보 자문역입니다. 저는 지금도 업무로 출장 중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봅시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 전쟁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연료입니다. 우리는 운송을 위해서도 생산을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적형 전쟁이며 러시아는 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방어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세 가지 같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거리, 처리량, 그리고 현금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보호받는 심도, 값싼 에너지, 조작된 준비태세 보고에 기대어 이 전쟁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키이우는 그 세 가지 가정을 동시에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이 취약해지면 성역에 기대어 세워진 모든 계획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모스크바는 내륙 깊은 산업이 지속적인 교란으로부터 면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과정은 산업 계획, 에너지 저장, 물류 경로 설정을 좌우했습니다. 이제 심도는 더 이상 러시아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점이 떠오르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드론을 얻도록 돕고 싶다면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오늘의 질문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서 이 겨울철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더 많은 드론과 필요한 보급품을 얻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크렘린은 전선과 후방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보호에 배치되는 모든 부대는 전장의 압박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전선에 남겨두는 모든 부대는 후방 지역의 노출을 늘립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딜레마를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결국의 붕괴를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실이 훨씬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소수의 가탄 제약으로 좁혀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러시아 내부의 유동성 부족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유동적인 돈이 540억 달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러시아가 돈이 바닥나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는 금 보유고를 매각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팔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중국 통화로 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오늘 나스돌가 궁핍해서 영구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석유가 당연히 상황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리량의 교란은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둔화시킵니다. 현금은 어떤 대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조여들기 시작하면 회복 옵션은 매우 빠르게 좁아집니다. 전쟁은 거짓말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속도보다 시스템이 더 빨리 무너질 때 패배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류 언론에서 이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실을 알리려는 우리의 노력에 도움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역사적 전쟁을 다루는 독립 저널리즘을 지원하기 위해 채널 멤버가 되는 것도 고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러나고 있는 압박과 규모가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취약성 그 자체이며 그것이 러시아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음을 봅니다. 고강도 전쟁은 정확한 재고와 정직한 준비 태세 보고를 요구합니다. 공포에 기반한 위계는 나쁜 소식을 처벌합니다. 낙관은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만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점 더 지상의 사실과 단절되어 보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와스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몇 달 전 러시아의 군 지휘부에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지역이 오데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다는 지도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이 전쟁에서 오데사가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들이 러시아인들에 의해 날마다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것이 와스더로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 걸까요? 이제 소련 자체가 과거에도 이를 겪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침공을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제도적 행동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병사들은 장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교들은 모스크바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스크바의 사람들은 다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결국 당신을 따라잡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지휘와 방어의 포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방공 교리는 국경, 수도, 그리고 제한된 수의 우선순위 시설을 보호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내부 기반 시설을 한꺼번에 가리는 방식으로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방공 시스템, 레이더, 전자전 자산은 러시아에게 모두 유한한 자산입니다. 그것들을 재배치하면 다른 모든 곳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 보호되는 정류소나 처리 공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철도 허브나 보급창 또는 기지가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단순히 필요한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황당함은 오늘 러시아가 힘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파괴된 건물, 파괴된 마을, 고유한 가치가 없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1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들은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키이우를 점령하는데 더 가까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버려진 황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이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파괴에 대응해 지금 진행 중인 수리 작업은 크렘린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제재 때문에 대체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업그레이드를 받기도 어렵고 전문 수리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는 점점 더 부품을 떼어내는 식의 전용과 즉흥적인 임시 방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수리하지 못하면 지연이 생깁니다. 그 수리 지연이 전선에 가장 빨리 전달되는 경로는 연료입니다. 타격은 노보샤틴스크 정유소를 강타했고 여러 차례의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에 디젤과 항공 연료를 직접 공급합니다. 총 정제 능력은 연간 500만 톤 정도였습니다. 디젤 생산량만 해도 연간 200만 톤 정도에 달했습니다. 터미널 환적 능력은 연간 800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 규모는 러시아 남부 군관구 전역에서 지속 작전을 뒷받침합니다. 연료 처리량이 떨어지면 선택지는 즉시 좁아집니다. 항공 출격은 지속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갑 이동은 느려지고 이동 경로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전에 전장의 템포가 먼저 떨어집니다. 연료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 군대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군대는 멈추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는 몇 달 동안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했다고 들었지만 포크로우스크는 점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들은 쿠피안스크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적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연료 부족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부족이 있습니다. 지금 보내지는 사람들은 전쟁의 어떤 시점보다도 높은 비율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상상해 봅시다. 가령 러시아가 와스더로 포크로스크를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으로 큰 도시는 약 180km, 즉 약 100마일 더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드넓은 들판뿐입니다. 여러분은 드론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속을 뚫고 180km 또는 100마일을 성공적으로 이동해 다음 도시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아마도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토에서의 공격이 이 전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선 뒤에서 물류 마찰이 진행 중인 공격들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티모릭 항에서 2개의 탱크가 피격된 뒤 연료 탱크들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은 대략 2,000제곱미터를 덮었습니다. 이는 약 2만 1,000제곱피트입니다. 이제 항만 안전 규정은 국지적 사건이라도 전면 셧다운을 촉발합니다. 그 말은 며칠 동안 항만의 LPG 또는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다른 벌크 상품의 수출이 사실상 멈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용, 시간, 노출을 더합니다. 경비 자산은 그 항만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또다시 전선의 다른 부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른 공격들을 보십시오. 오렌부르크의 공격을 보십시오. 그것은 러시아 남부 산업지대 깊숙한 곳에 있는 가스 처리 공장입니다. 그 시설은 전 세계에서 그 노후 가운데 가장 큰 시설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연간 처리량은 가스 370억 입방미터였습니다. 그 산출은 광범위한 지역의 전력 생산, 난방, 그리고 산업 원료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결절점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결절점들입니다. 가스 처리의 교란은 발전과 산업 생산을 제약합니다. 전력이 줄어들면 정비와 제조가 느려집니다. 연료 교란은 운송을 제한합니다. 항공과 기갑 기동도 제한됩니다. 물류의 꼬리가 짧아집니다. 작전은 하룻밤 사이에 멈추는 경우는 드뭅니다. 느려집니다. 느린 작전은 더 높은 계획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정확도는 공포에 의해 움직이는 보고 시스템 안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방 지역 타격이 단순한 헤드라인 폭발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적 압박이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0%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군사에 GDP의 7%가 넘는 돈을 쓰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국방 지출이라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오늘 러시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산업 생산은 초기 전시 가속 이후 정체되었습니다. 실질 임금은 이전의 정점에서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은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의 실업률은 2%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정체되며 약해지는 민간 경제는 장기전에 필요한 세수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재정 압박은 부처에서 가계로 옮겨갑니다. 수능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르며 경제적 소진이 정치적 스트레스에 앞서고 전시경제의 구조는 이 피해를 더 키웁니다. 통제 불능이 된 국방 지출은 이제 러시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주제입니다. 그들은 푸틴이 매우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트의 행동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러시아 내부자들은 대중보다 먼저 이 위험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런 일들이 독재 체제에 대해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지도 압니다. 우리는 후방 취약성이 엘리트가 체제 안정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본은 전환, 이전, 그리고 조용한 탈출을 통해 안전을 찾습니다. 의사결정자들은 시간과 자원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위험 감수 성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해징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동은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금융 압박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보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때 충성은 조건부가 됩니다. 국가는 공개적으로 균열이 나기 전에 내부에서부터 얇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논의했듯이 러시아 군 내부에서 진행 중인 숙청은 중대합니다. 그 장군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장교단은 어떻게 느낄까요? 함께 일해온 다른 고위 장군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FSB가 그들의 돈을 가져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러시아 시민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러시아 내부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점점 더 우리는 러시아 시민들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봅니다. 이 전쟁이 계속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은 평균적인 러시아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고 더 좋아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기 나라가 포크로스크 같은 도시 하나를 점령하는데 이렇게나 고생했다면 키이우를 점령할 와스토빅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더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회의적으로 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것은 푸틴 정권이 이제 그들에게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권은 자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들에게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돈이야말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동시에 체제 안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핵심 결절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부 지표로 볼 때 러시아가 자신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푸틴 정권의 종말에 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오늘 채널 멤버가 되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질문에 답하시고 그 바로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우크라이나가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